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하신 질문이 2030년쯤 노인 인구의 가속화와 젊은이들의 감소, 이로 인해 자연 소멸될 나라로 이제 전 세계가 눈여겨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우파라는 유튜버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 가까운 일본이나 해외로 이민을 가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20대 후반이지만 목수를 하려고 준비 중인 취준생인데 해외가 3D 직업에 대해서 인식도 좋고 페이도 괜찮다고 하는데 단순히 이런 환상적인 얘기만 듣고 가기에는 너무 순진하게 생각을 한 것인지 불안합니다. 해외에서 1년간 살아보고 일도 한 경험은 있습니다. 회화도 기본적으로 하고요. 이에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인구 감소와 2040년부터 나라가 망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레드필 코리아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또 영상 보다 보면은 레드필 코리아님의 영어 실력도 상당하신 것 같은데 이민에 대한 생각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질문자분의 질문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왜 우리 남자들은 미래가 암울한데 계속 거듭나고 발전하고 나아가려고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목수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레드필 멤버 중 하나인 에런 클레리는 은행가인데 항상 뭐라고 하냐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학위를 따지 말라 그래요. 이게 대학에 대한 비용이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금 대출의 구조가 장난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평생 갚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앞으로 이제 중간 선거가 있을 텐데 지금 계속 이제 패미들이 바이든 정부한테 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달라고 그런 식의 로비 또는 요구 또는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왜 패미랑 이게 학자금 대출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은 미국 학자금 대출에 연관이 돼 있는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여자예요. 3분의 1 정도가 남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에런 클레리가 차라리 플러머를 해라, 배관공을 해라. 우리 젊은 세대 중에 배관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대 후반이고 목수를 하려고 준비 중인 취준생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목수를 하신다는 게 아는 지인이나 또는 친인척이 목수를 하셔서 배우시는 건지 아니면 학원 같은 데 등록을 하신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어떤 댓글로 어떤 구독자분들한테 듣기로는 이 대한민국의 목수라는 직업도 인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목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댓글에서 함께 나눠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뭔가 조건이 확실하고 정말 제대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저는 목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일전에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죽이지 않고 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공장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었죠. 목수란 직업은 이 지구상에 나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무튼 필요로 하는 직업이에요. 아무튼 필요로 하는 직업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젊은 세대 중에는 그렇게 목수의 숫자가 많지 않을 뿐더러 이게 선호되는 직업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해가지고 코딩 배운다고 이러고 있을 때 누군가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는 이런 목수, 아무도 원하거나 아무도 인기 있어 보이지 않는 직업을 하는 게 장기적인 비전으로는 굉장히 밝은 비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지만 이 기술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1년 깔짝 배웠다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한국에서 많은 경력, 한 최소 5년, 3년 이런 식으로 경력을 쌓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자분은 이런 해외로 나가서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한국에서 목수라는 기술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매일 월급만 받아가던가 일당만 받아가던가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목수로서 최고의 목수가 되기 위해서 이 목수라는 하이라키에서 업계 탑에 드는 목수가 되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20살 후반이시잖아요. 이제 20대도 많이 보내셨고 나한테 이러한 경험들이 주어질 나한테 이런 기회들이 오는 교육의 코스를 내가 지금 밟고 있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내가 3년 5년 이렇게 내가 딱 각을 잡고 그래 내가 해외로 나간다. 근데 국내에서 3년 5년 딱 경력을 쌓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물 경력인지 진짜 실질적인 경력이 될 수 있는지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또는 내가 밟고 있는 커리어가 그걸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그것이 선제되어서 고민을 한 다음에 그래서 질문자분이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그럼 해외에서는 목수란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나에 대해서 그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채널에서 마찬가지로 목수를 하고 계시는 분이나 관련된 일을 해외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남자들 커뮤니티가 좋은 게 뭐겠어요.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뭐 얘기를 좀 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사실은 뭐 비자를 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외국에서, 특히 서구권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제가 거기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더 넓은 국제사회에서 내가 뭔가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저는 이민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이라는 표현을 잘 써야 돼요. 사실은 그 나라에 잠깐 가서 몇 년간 일을 한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민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민이라고 얘기하면은 주로 아예 국적을 옮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 나와서 영주를 하고 거기서 생활을 한다는 이민은 좋은데, 거기서 국적을 옮기고 아예 거기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체험을 직접 해보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40년부터 나라가 망한다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우리 거듭나자 그러고 포기하지 말자 그러고 35살 때까지 계속 뭔가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집값이 이만큼 올라버렸죠. 그 다음에 뭐 남자들은 군복무도 해야 되고, 또 군복무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대한민국은 분쟁 지역입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랑 언제 무슨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이웃나라 중국과 대만 간에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아무튼 화약고예요, 화약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도 있고, 문재인 정부가 조장해놓은 남녀 갈등, 정확히 얘기하면 기득권이 조장해놓은 이런 남녀 갈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자들은 페미니즘에 오염돼가지고 남성 혐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은 온갖 악재들이 줄줄이 겹쳐 있고요. 우리의 미래는 밝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간단히 대답해서 모르기 때문이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진짜로 믿고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어렸을 때 물 부족 국가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그거는 틀린 정보였죠, 그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또 무슨 얘기를 듣고 자랐냐면은, 이미 그 시기가 도래했거나 그 시기가 지난지 모르겠어요. 나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대충 이쯤일 거야. 90년대에 2000 몇십 몇 년도가 되면은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에 우리 문명의 마지막 시간들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가 주장하기를 화석 연료의 시대는 끝났다.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빨리 히토류나 이런 것들을 캐가지고 태양열 등의 자연 에너지로, 그런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즘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죠. 왜냐하면은 일단 그 사이에 탐사가 계속 이루어져서 추가 매장된 석유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자력이라는 것들이 잘 발달했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미국이, 지금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부를 표방하면서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셰일가스, 그런 수압 파쇄공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셰일가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뭐 석유 고갈이라더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구온난화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90년대 때부터 지구온난화 얘기는 이슈가 쭉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슈퍼 태풍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2020 몇 년도가 되면은 슈퍼 태풍이 불고, 그래서 인간이 거주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뭐 빌딩들이 다 무너지고, 막 매해 치명적인 수재가 막 벌어지고. 근데 지금 물론 태풍이 점점 커지고 있긴 해요. 내가 봤을 때 카테고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긴 하고, 그렇긴 한데, 정확히 얘기해서 제가 그때 당시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그때 과학자들이 나와서 우리한테 겁을 줬던 식의 그런 무지막지한 태풍이 불고 있진 않아요. 기후 모델이라는 거는 조금만한 변수가 들어가도 아주 크게 바뀌어요. 물론 저도 그 SOD라는 그런 어떤 대학원생이 하는 채널이 있는데, 제가 그 채널을 구독을 하고 봅니다. 근데 몇 달 전에 그 책에서 지구온난화와 환경재앙에 관한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책을 소개를 해줘서 제가 그거를 사서 읽어봤어요. 그 책이 얼마나 내용이 끔찍하냐면, 참고로 제 채널에 있는 여자분들은 그 책을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울증 걸려요. 그 책의 한 3분의 2쯤 읽으면은 뭐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를 끊지 않고, 충격받지 않고, 책을 덮지 않고 여기까지 쭉 읽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담력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중 한 명이거든. 그 책을 읽어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린 다 엿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 살 필요 없고요. 여러분은 부동산을 살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뭐 지금 애쓰고 발버둥 치고 이런 거 하나도 의미 없어요. 그 책에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그대로 벌어지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엄청난 국제적인 분규가 벌어지고 집단 빈곤이 찾아올 겁니다. 집단 빈곤. 정말 극소수의 엘리트들 빼고는 대부분 다 죽거나 서로 죽이거나
아니면 국가 간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굳이 뭐 나는 뭐 알파 메일이 될 거 이딴 거 하나도 필요 없다고. 모든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게 되거든. 환경 제약으로 인해서. 애초에 식량 문제부터 발생하고. 뭐 궁금하면은 한번 읽어봐요, 한번. 그 책을 찾아서.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달러 패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가 경제계에서 그런 경제 관련 그런 블로거들이나 지금은 유튜버지 이제. 그런 블로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특히 2008년 이후로 그런 얘기가 아주 꾸준히 나왔지. 물론 지금도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정부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한 무제한 양적 완화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 도대체 이 돈 풀기가, 돈 찍어내기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식의 우려. 그럼 도대체 이것의 종착지에는 뭐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은 이 신용을 기반한 돈 풀기 사이클은 끝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부와 이 허상이나 마찬가지인 찍어낸 돈이 신용 위에 쌓아왔던 모든 자산들이 다 버블이 폭발해 버릴 것이다 라고 그런 식의 블랙스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쭉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식의 주장은 지금 1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어요. 약간 좀 인디언 기우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란 말이야. 근데 어때요? 현실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고요.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달러 패권은 여전히 견제하죠. 물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처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환경재앙 또는 경제, 기타 여러가지 이런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근본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수시로 틀리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수시로 맞지 않는 경험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레드필 코리아님, 지금 인도에서는 지금 막 땅이 펄펄 끓고 있고요. 지금 뭐 밀이 지금 흉년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대구에서 이제 사과가 재배가 되지 않아요. 지금 기후가 지금 정말 뜨거워지고 있어요. 내가 볼 중에는 여전히 그 기후 모델이라는 것은 변수가 하나 잘못 들어가거나 뭔가 계산이 잘못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오차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책을 쓴 과학자들이나 이제 과학자들이 똑똑해지고 슈퍼컴퓨터가 더 좋아져서 이제 그런 변수까지 모두 다 계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한다고 한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어난다 한들 우리가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상. 제가 그걸 한번 검색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해수면. 그래서 지구 온도가 몇 도가 오르면은 해수면이 얼마나 오르고, 그러면은 이 지구의 지형이 어디까지 잠기나,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그럼 우리 집도 잠겨요. 여러분 서울에 아파트 살 필요가 없다니까. 서울의 아파트들 다 잠겨.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구 온난화 이론을 믿고 미래가 앞으로 옅을 거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강원도에 땅을 사야 돼요. 저기 산악지대. 그리고 지금 당장 대한민국 정부는 대규모 이전 계획을 짜고 망명 계획을 짜거나, 아니면은 빨리 저 강원도를 지금부터라도 저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저 산맥을 깨고 부셔가지고 농경이나 농작이 가능한 그런 식의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트들, 뭐 한국 말고 뭐 조 바이든이든 오바마든 뭐 힐러리든 그런 식의 미국의 민주당 엘리트들 보면은 다 지들 호화별장 다 지금 해안가에 있어요. 그 누구도, 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엘리트도 어떤 정부도 실제로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아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소심하게 테슬라를 앞세워가지고 뭐 전기차로의 전환 정도만 하고 있지. 뭔가 어떤 그런 책들이 얘기하거나 기후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보지 않고 행동을 본다고. 그럼 이런 건가요? 정치인들이 너무 부패하고 정치인들이 너무 미개해서 과학자들 혼자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이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엘리트들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준비를 미리 하면은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요할까봐 아무것도 아닌 척 조용조용히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무슨 영화 2112처럼 노아의 방주 같은 걸 어디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걸까? 그럼 나의 또 다른 궁금증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인류는 지금처럼 전기를 마음껏 쓸 수가 없어요. 전기요금이 엄청 올라갈 것이고요. 전기 자체가 굉장히 귀해질 겁니다. 아마 전기 할당제가 나올지도 몰라.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기업들이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IT 기업들인데, 걔네 IT 기업들은 그것을 소비해줄 대규모의 그런 서민들이 전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걔네들은 쫄딱 망하거든. 그럼 걔네들은 전기가 보급 가능한 시기에만 그런 IT 업계로 돈을 번 다음에 이제 전기가 사라지는
그런 식의 포스트 전기 시대가 오면은 갑자기 막 그런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예를 들면 뭐 농경 업체 같은 거, 이런 뭐 농산물 업체 같은 걸 다 인수를 해가지고 합병을 할 거야. 그러니까 환경학자들이 이렇게 공포를 주장하면서 떠드는 거랑 실제로 엘리트들이 행동하는 거랑을 보면은 그렇게 사실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뭐 누군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정치가 너무 부패해서 그렇다. 레드필님 평소에 얘기하지 않았냐? 정치가 부패했다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환경 재앙을 민다면은 뭐 여러분들 중에 지금부터 금을 사모으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많은 지금 레드필에 있는 멤버들이 그러하듯이 총알을 사모으고 있다거나 무기를 사모으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딘가에 벙커를 만들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뭔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그럴 것이다고, 그냥 지금 인생이 힘들고 여자애들이 페미니즘으로 막았고 뭐 집값은 오르고 하니까 뭔가 미래가 비관적이고 미래가 망할 것이고 우리 인류는 여기서 이제 끝장이라는 그런 식의 그냥 생각을 편리하게 하는 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구온난화는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과학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불행한 일이지만 어떤 또 다른 세계대전이나 이런 모종의 이유로 탄소 배출이 또 후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여러분이 정말 그런 어떤 SOD에서 소개한 그런 책의 시나리오가 벌어질 거라고 믿다면은 여러분은 뭐 미국 주식, S&P 500 주식을 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은 뭐 영끌해가지고 집을 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은 그냥 전기가 충분히 있을 때, 돼지고기가 충분히 있을 때, 치킨이 충분히 있을 때, 그냥 이런 우리 풍요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이 시간들을 실컷 즐기면 돼요.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놀 수 있을 때 놀고, 섹스할 수 있을 때 섹스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그런 식량 재난이나 어떤 전쟁이나 국가적 분쟁이 일어나면 그냥 자살하면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당연하게 예견된 재앙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것도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이없이 빗나간 적이 많았다고. 그럼 그런 것들이 왜 어이없이 빗나갈까? 그거는 우리가 블랙스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식의 어떤 예측이나 그런 것들의 모델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작금의 상황과 작금의 조건과 작금의 드러난 변수들을 토대로 방정식을 만든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식이나 의지 밖에 있는 잠재적인 변수는 인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식의 믿음을 갖게 된 어떤 또 다른 얘기를 또 하나 해주자면은, 저는 이제 예체능계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형 뮤지컬은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뮤지컬이라는 거는 그냥 대학로에서 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뮤지컬이라는 게 그렇게 인기가 아주 많은 그런 여가 문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박할린이라는 사람이 어떤 대형 기획사들과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뮤지컬 붐을 좀 일으켜보자 해가지고 한 10년 전인가 한 15년 전쯤에 크게 활동을 했죠. 그래서 처음 그때 나온 뮤지컬이 명성황후고, 거기서 이제 조승우라는 이제 스타가 발굴이 됐는데, 조승우 씨는 이제 지킬 앤 하이드를 찍으면서 막 회당 막 몇천씩 받는단 말이야.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뮤지컬 배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뮤지컬은 정말 대학로 소극장 같은 데서 하는 게 훨씬 더 많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런 자본들이 모이더니 박할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대형 뮤지컬을 만들기 시작했고, 뮤지컬이 이제 일반 대중한테 굉장히 알려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수요가 생기니까 뮤지컬로 돈을 벌게 되는 스타들이 나오고,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회당 1,000만 원씩 받는 이런 스타 배우가 나오니까, 예전에는 뮤지컬 배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잘생기고 예쁘고 끼가 있는 애들이 뮤지컬 배우를 하겠다고 인재들이 우르르 몰려들잖아. 굉장한 변형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희 동국대 이제 지금은 이제 연극과 영화로 나눠졌지만, 아무튼 연극영화과 시절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스타들이 초창기에 많이 배출이 됐어요. 왜 동대 연극영화과가 초반에 그렇게 많은 배우들이 배출이 됐냐? 동대 영화과 초창기 시절에는 아직 대한민국의 충무로에 영화라는 것이 제대로 기틀이 잡히지 않았어요. 제가 90년대만 해도 한국 영화는 되게 대작이랄 게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뭐 독재 정권의 어떤 압력도 있었고, 그래서 뭐 야한 거밖에 못 만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때 당시에는 한국 영화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영화 배우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크게 많지 않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영영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이 뭐 연예계나 영화계에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됐고, 그냥 기회를 많이 얻었을 뿐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것도 있지만, 지금 경쟁률과 그때 당시 경쟁률을 비교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차이가 크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들이 알았겠냐고. 몇 년 후에 CJ라는 게 등장을 하더니, 이 설탕이나 파는 줄 알았던, 이 만두나 만든 줄 알았던 제일제당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CJ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만들더니 갑자기 CGV를 하더니 그 멀티플렉스라는 개념을 들고 오고, 그래서 우후죽순
한국에 멀티플렉스라는 그런 대형 스크린이 생기고 그래서 엄청난 수요가 생겨서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을 찍어 누르는 블록버스터가 나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로 인해서 영화 배우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마찬가지로 이말년이라는 작가가 계시죠. 여러분이 뭐 지금 20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말년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냥 커뮤니티에 만화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말년이라는 만화가가 그 커뮤니티에 올린 만화 중에 밀덕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만화를 그냥 공짜로 봤어. 그냥 요즘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여러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만화글을 올린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내가 알기로는. 근데 그 사람이 알았겠냐고. 몇 년 후에 웹툰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네이버라는 게 등장하고 그리고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걸 등장을 해서 뭐 침펄 토론이니 그분이 그렇게 인기를 많이 하고 많이 벌고 이제 자식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일을 할 줄 알았겠냐고. 그래서 뭐 유재석이랑 함께 방송을 할 줄 알았겠냐고. 그 사람이 처음에 만화 그릴 때 그걸 다 알고 했을까? 앞으로는 네이버가 생기고 앞으로는 웹툰이 생길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과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주어진 조건으로 미래의 방정식을 그리는 거는 굉장히 협소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다 이제 20대 친구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인기 있고 지금 당장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30년 후에 무엇이 승리할 건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이말년이 웹툰의 등장이나 아니면 우리 연영과 선배들이 어떤 뭐 CGV나 그런 대형 멀티플렉스의 등장을 예언해서 그거를 고른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뭔가를 고를 순 없어요. 나도 까막눈이에요. 나도 알 수가 없다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당장 내가 인기 있는 그런 스테러스가 높은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내 직업이 여자들한테 인기 있지 않지만 그것이 뭔가 잠재적으로 성장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본질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만질 수 있고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뭔가 가치를 생산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게 포인트지. 지금 나 말고 아무것도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또는 나 말고 우리 MZ세대들은 이것은 더러운 일이고 인기 없는 일이고 추한 일이고 쿨하지 않고 멋있지 않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 라는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 길을 간다면은 예를 들면 지금 질문자분이 목수를 하듯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80살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빚을 한번 볼 일이 없을까요? 2040년까지 2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블랙스완이 몇 번 일어날 수 있을까? 블랙스완이 10년에 한 번 일어난다 치면은 적어도 2번의 블랙스완이 일어날 수 있겠네. 그럼 그 블랙스완은 뭐가 될까요? 예를 들면은 북한과 한반도의 통일이 될 수 있겠지. 우리가 인구 소멸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북한과 한반도가 남북한이 통일해 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뭐 북한을 개발하겠다고 남한에 있는 그런 토건족들이 다 우르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질문자분이 목수를 하면은 그때 그 나이 때 이제 뭐 586들은 이제 바코드 찍을 정도의 힘밖에 없는 그런 늙은 나이가 된다면은 그 정도까지 나이가 먹지 않으려나? 지금 그쯤 되면 이제 우리 세대가 이제 어떤 노동력이나 어떤 사회의 정점을 향해 갔거나 정점에 올랐을 텐데 그러면은 한국말을 할 줄 알고 당장 실력이 많은 젊은 목수가 몇 명이나 있겠냐고. 갑자기 북한을 개발하게 되면은. 그러면 질문자분이 단순히 몸값을 높게 부를 수 있는 건 둘째 치고 질문자분이 사람들을 키우면서 기술을 알려주면서 또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갑자기 그때 가면은 뭐 개나 소나 말이나 다 무슨 뭐 건축 설계학과 갑자기 붐이 일어가지고 설계할 사람들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취직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무슨 건축학과를 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2040년에 한반도에 한국인들이 없어질 것이냐? 내 대답은 아닐 수도 있다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미래를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일단 움직이자는 얘기예요. 움직이고 계속 뭔가를 하다 보면은 뭔가 기회를 만날 수 있고 뭔가 긍정적인 변수를 만날 수도 있거든. 제 생각에 우리 MZ세대의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게 다 A부터 Z까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모든 게 다 리스크고 어제가 그러했듯 오늘도 그러하고 오늘이 그러했듯 내일이 그러할 것이다. 인생에서 변화라는 변수를 빼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나는 우리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죄다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그냥 공기업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변칙을 일으키고 변수를 일으키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저번에 알파메일과 자신감과 관련된 영상에서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A부터 Z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일을 벌려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 공교육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렇고 A부터 Z까지 뭔가 길이 보이지 않는 일은 아예 그냥 하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득권이 사다리를 찼다고 이게. 근데 내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어떤 사다리를 발견하고 그 사다리를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다리를 차야 돼요. 사다리는 남이 놔주는 게 아니에요. 사다리는 내가 찾는 거지. 나는 우리 MZ세대가 항상 얘기해요. 우린 뭐 M4 세대입니다. 뭐 우린 엿됐어요. 우린 엿됐어요. 우린 엿됐어요. 근데 내가 우리 MZ세대, 나도 MZ세대지만 우리 MZ세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말은 엿됐다고 하는데 하나도 엿된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내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얼마 없어요. 우리가 잃을까봐 전전긍긍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586 기득권이나 어떤 경제성장기 때 서울에 아파트 사거나 뭐 한 그런 인간들처럼 뭔가 막 대단하게 막 몇십억씩 갖고 있고 막 집을 몇 채 갖고 있고 뭐 주식이 막 몇십, 뭐 몇백 주, 몇만 주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린 잃을 게 얼마 없어요. 애초에 가진 게 얼마 없기 때문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한 줌 잃을까 안 되는 이 한 줌을 잃을까봐 아까워가지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 모습이 난 너무 흥미로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죠. 레드필 코리아님 무슨 얘기입니까? 흑수저들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주입받는 것은 기득권이라고요. 금수저라고요. 수저기금론이잖아. 그게 수저기금론. 결정론이잖아. 근데 내가 미치고 환장하게 그럼 나의 대답은 이거야. 아니 그럼 도대체 왜 당신은 금수저가 아닌데 금수저들이 하는 게임을 하려고 그래? 왜 금수저가 아닌데 금수저가 사용하는 공식으로 성공을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은 흑수저 어쩌라고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레드피님? 그럼 흑수저가 할 수 있는 공식을 얘기해줘봐요. 아니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사다리는 스스로 찾아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다리를 발견하고 올라갔으면 그거 발로 차야 돼요. 왜 그걸 냅둬? 나는 발견하면 발로 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들이 사다리 쳐 올라가고 사다리 발로 찬 사람들 별로 안 미워요. 내가 저번에 다른 어떤 영상인가 멤버십 영상인가 아니면 시즌1 영상에선가 언니가 얘기했어. 그래서 도제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본 분한테 내가 얘기했구나. 지금껏 어떤 세력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자신들의 파이와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규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익단체로서 이기적인 선택을 정치권에 강압을 넣고 사다리를 차지하는 그런 집단 중에 살아남은 집단은 없어요. 앤드류 테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그런 미국의 메노스피어에 있는 그런 우리 MZ세대 남자들이 테이트한테 물어본 거야. How can I be rich? 어떻게 하면 리치야 리치 그냥 부자야 부자.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나요? 그 두 형제는 뭐라 대답하냐면은 너가 빌 게이츠한테 가서 부자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제프 베이조스한테 가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물어보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든 여러분은 각자 전부 다른 대답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100명의 부자가 있으면은 저마다 100가지 다른 방식으로 부자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부자가 되는 공식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 사다리라는 게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했으면은 우린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미 그거 자체가 언어 도단이야. 왜냐하면은 모두가 부자라면은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은 애초에 부유하다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이 우물한 개구리에 있는 우리 MZ세대라는 젊은이들은 신앙론을 개척하고 탐험을 하고 모험을 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이게 오지선다를 고르는 이런 교육에 또는 주입식 교육에 또는 정답이 정해진 교육에 세뇌돼서 그런 것 같아. 그 쿠팡을 만든 건모의 사장인가 회장 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미워하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미워하잖아. 한국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건모 회장이 뭐라 그래. 한국인들은 뭐 진취적이지 않고 뭐 생각이 짧고 갇혀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난 솔직히 그때 그 건모가 그런 얘기 했을 때 말본새가 좀 구리긴 한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저번 영상에서 보신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20대의 보신주의. 내 채널을 보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모태솔로여서 섹스를 하고 싶고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내 채널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뭐 내가 하는 말이 재밌어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알파메일이 되고 싶어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동기부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남성성을 개발하고 그것을 증진시키고 그것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방금 내가 얘기한 모험, 탐험, 미지로의 탐험, 사다리 찾아내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영상을 찍냐 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난 이제 우리 사회에 알파메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거든. 왜냐하면 알파메일들이 그만큼 많이 살포되면은 그 사람들이 마치 비나 눈을 내리게 하는 어떤 그런 가상의 씨앗이 되어서 그런 인공 우기 같은 걸 만들어내듯이 인공적인 비나 눈을 만들어내듯이 그 사람들이 뿌려지면은 무에서 유의 새로운 제로 투 원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을 창조해내거나 그런 똑같은 혁신을 하거나 똑같은 개혁을 하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MZ세대에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나. 우리 MZ세대에는 위인이 나올 수가 없는 건가 이제 더 이상.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눈에 주어진 방정식 내에서만 생각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을까. 그러면은 이 공교육은 어디까지 실패한 건가.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대한민국의 공교육도 그 프로이센식 노동자를 양성하는 교육이었고 개돼지를 양성하는 교육이었나. 그럼 도대체 대학은 뭔가. 대학교는 정말 직업학교로의 기능 밖에 못했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죠. 뭐 김연아도 있고 뭐 손흥민도 있고. 아니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공을 한 거잖아요. 내 얘기는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가치를 창출해서 다수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수백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천재 한 명이 안 나오냐 이거지 내 얘기는. 일전에 이미 동영상이 올라갔나 모르겠는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사람 있잖아. 자, 레드필님, 알파메일이 늘어나면은 레드필님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나는 오히려 어떤 진짜 알파적인 잠재력을 지닌 뛰어난 남성들이 내 영상을 보고 각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나 혼자 할 수 있지 않아요. 팀이 필요하고 남자들은 트라이브가 필요해. 부족이. 내가 그래서 시그마 메일인지 뭔지 아는 그런 개소리를 정말 질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그마 메일의 심볼이 뭐예요? 론리 울프. 론리 울프는 약해요. 론리 울프가 멋있고 강해 보이죠? 아니요, 론리 울프는 겁쟁이인 거예요. 관계가 두려운 거야. 남자들끼리 에임먹잉, 서열 경쟁이 두려운 거야. 진짜 강한 울프들은 팀을 이룹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이 다 얘기해요. 팀은 강하다고. 나는 좋은 팀을 만나고 싶고 좋은 동맹을 만나고 싶고 좋은 친구들을 만들고 싶은 거야. 왜냐면 나는 시그마 메일 따윈 관심 없거든. 남자들한테는 트라이브가 필요하거든. 조직이 필요하거든. 무리가 필요하고. 시그마 메일이 왜 MZ세대에 인기가 많은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 얘가 스마트폰.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야. 이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화 공포증이라는 말이 생겼다며요. 말이 되나 싶어. 물론 우리 MZ세대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뭔가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나는 굉장히 의미 있다 보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마무리 하자면은, 그래서 난 궁금해요. 질문자분이 단순히 한국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저는 외국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굳이 목수를 고른 거예요?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에 외국에 안 나가도 되지만 저는 목수를 쭉 하렵니다요. 왜냐하면은 질문자분이 이 29의 나이에 우리 세대, 우리 또래에 이 목수라는 직업을 거둔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여자 소개받는다고 해봐. 친구가 이제 야 나 여소 좀 시켜줘 해가지고 여사친이 여소 시켜줬는데 걔 친구가 물어볼 거 아니야. 야, 그 남자 직업이 뭐야? 목수야. 그럼 우리 MZ세대 이 세상 물정 모르고 여자들이 한 50% 이상은 돼 보이는 그런 여자들 중에 목수라는 직업을 듣고 호감을 가질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물론 뭐 생각이 있는 여자들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내 얘기는, 나는 그래서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 좁은 문으로 가라. 물론 그게 성경에 그런 뜻으로 쓴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좁은 문으로 가라,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라라는 말을 되게 좋아했거든. 질문자분은 지금 우리 세대에 비하면 좁은 문으로 나름 가는 거잖아. 근데 그 좁은 문을 걸으면서 질문자분이 경력을 쌓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세옹지마. 아, 그때 당시에는 내가 정말 노답이었고 정말 살기 위해서 한 거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고 유사시 한국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 나의 선택이 옳았고 내가 훨씬 유리한 입지에 있고 내 동료 또래 어떤 세대들보다 훨씬 더 내가 나은 위치에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질문자분이 참고 견디려면은 왜 목수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식의 동기가 정확히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신념을 갖는 게, 또는 기대를 내려놓는 게, 이게 언젠가 잭팟이 터질 거야 하고 한 게 아니잖아. 안 터질 수도 있는데 한평생. 저는 뭐 질문자분이 목수 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나도 만약에 내 주변의 친척이나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나한테 목수 일을 가르쳐준다 했으면 난 배웠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20대 내내 예체능 한다고 멋있어 보이고 쿨해 보이는 거 해보려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열정 한다고 해봤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배우를 그만둔 수많은 이유 중 하나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건 피하라고. 어쩌면은 지금 개나소나 말이나 다 AI니 뭐 4차 산업혁명이냐 하면서 다 뭐 코딩 가르치고 이런 거 할 때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목수를 하는 사람이 더 유리할지도 모른다고요, 나중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어떤 이런 길을 고려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축하해주지 않고, 남들이 추앙해주지 않고, 남들이 관심 없어 할 때, 나 순수한 내 고독에서 자가 발전을 했을 때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남들이 이제 마이너스로 그 길을 비하하고 깔보고 내가 뭘 했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또는 내가 어떤 길을 건다는 이유로 나를 업신여기고 천박하게 여길 때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가. 단 그게 뭔가 실용적으로 이익이 된 일일 때 그런 신념과 그런 용기는 정말 갖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자분이 어떤 그런 취지를 갖고 목수라는 일을 선택을 했다면은 저는 굉장히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